밤마다 조심스레 손을 잡던 여자, 식탁 앞에 나란히 앉아 국을 떠주던 여자, 남편을 간병하던 그녀가 나와 눈 마주치며 웃기 시작했을 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나는 결국 집도 돈도 가족도 없이 살아온 인생 끝자락에서 사랑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다 시니어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나는 김현철, 45이다. 직업은 없다. 정확히 말하면 전직 의류 도매상이자 현직 백수다. 동대문에서 20년 넘게 옷 장사했다. 처음엔 길거리에서 티셔츠 몇 장 들고 시작했지만 인맥만 들고 밤샘 일하면서 여기까지 버텼다. 도매점까지 냈을 땐 나름 사장님 소리도 들었다. 형님은 진짜 거상이에요. 떼돈 벌었잖아요. 그때는 그런 소리 들으면 웃으면서도 속으론 좀 으쓱했었다. 진짜 잘 나가는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끝이었다. 무리한 욕심이 문제였다. 정품 팔아선 남는 게 없다 싶어서 가짜에 손댔다. 처음엔 아무도 모르더라. 잘 돌아갔다. 욕심이 또 생기더라. 에이, 한 시즌만 해보자. 그게 몇 시즌이 됐고 결국엔 덜컥 걸렸다. 신고 들어왔다. 단속 나와서 전부 압수당하고 벌금에다 재판에 얼굴은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1년 징역에 집행유예 2년. 초범이라 감옥은 안 갔다. 그게 끝이었다. 아내는 아이들 데리고 처갓집으로 들어갔고 난 혼자 남았다. 그 집엔 내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다. 말 그대로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버려졌다. 한 달, 2달 숨만 붙어 있었다. 밥을 먹는 건지 삼키는 건지도 모르겠더라. 머리는 멍하고 가슴엔 구멍이 뻥 뚫린 것 같고 아, 내가 왜 그랬지. 참, 나는 바보다. 돈 좀 더 벌자고 다 망쳐버렸네. 그렇게 스스로를 조롱하듯 욕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시간만 흘렀다. 그렇게 떠돌다 찾은 곳이 지금 이 옥탑방이다. 서울 끝자락, 낡은 단층 주택의 꼭대기, 가파른 철계단을 땀 뻘뻘 흘리며 올라가면 비닐 천막을 덧댄 듯한 작은 방 하나. 처음 봤을 때 한숨밖에 안 나왔다. 젠장, 이게 집이라고? 벽지는 꽃무늬, 곰팡이 냄새가 진하다 못해 매캐하게 코를 찔렀다. 천장은 낮고 창문은 삐걱댔다. 근데 월세가 쌌다. 그게 끝이었다. 그래, 그냥 잠만 자고 나가면 되지. 자기 합리화를 하며 계약을 했다. 짐이랄 것도 없었다. 트렁크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빨래 바구니에 때 단 이불. 계단을 올라가며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때 아래층에서 누가 문을 열고 나왔다. 지팡이에 의지한 살집 좋은 중년 남자. 허리가 휘청거리더니 날 보고 살짝 웃었다. 아, 옥탑방 새 들어온 양반이구먼. 내가 몸이 좀 그래서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요. 그게 박씨 아저씨, 집주인이었다. 가볍게 인사하고 방에 올라왔지만 묘하게 가슴 한켠이 묵직했다. 나랑 비슷한 처지 같기도 하고 더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다음 날 아침, 진한 된장찌개 냄새에 눈을 떴다. 아, 미치겠네. 배고파 죽겠는데. 아래층 마당에서 들리는 여자 목소리. 밥은 먹었어요? 난 한동안 내려다만 봤다. 햇살 아래 반쯤 묶은 머리카락, 긴 원피스에 맨발로 슬리퍼를 끌고 있는 여인. 박씨 아저씨의 아내 박옥순 씨. 올해 60이라고 했지만 도저히 그 나이로 안 보였다. 피부는 뽀얗고 눈매는 깊었다. 심지어 허리선도 날씬해서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 들었다.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런 스스로가 우스워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먹었어요. 내 말에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마침 찌개 끓였는데 같이 먹어요. 나는 망설였다. 방금 샤워도 못했고 땀 냄새도 날 테고 옷도 허름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엔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배고픔 앞에 자존심 따윈 무의미했다. 그녀의 집은 아늑했다. 옥탑방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고
거실 한켠에 켜둔 선풍기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식탁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흰 쌀밥, 가지볶음, 오이무침, 김치. 와, 이건 뭐 백반집도 울고 갈 수준인데. 조금밖에 없어요. 맛없어도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요. 그녀가 수줍게 웃으며 말하자 나는 허겁지겁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냄새만으로도 벌써 맛있어요. 그녀는 내가 밥그릇을 들자 조용히 쳐다봤다. 눈빛이 이상했다. 관심이 섞인 호기심, 그리고 묘한 온기. 나는 그 시선을 피하며 찌개를 입에 넣었다. 뜨겁고 짭짤하고 이상하게 뭉클했다. 먹는 내내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남편은 이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국물 많은 걸 싫어하거든요. 전 이런 게 좋은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 참 맛있네요. 어릴 때 생각나요. 엄마가 해주던 맛이랑 비슷해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엄마, 그 단어는 오랜만이었다. 언제부터인가 그런 따뜻한 사람과의 기억은 내 삶에서 지워진 줄 알았다. 그녀는 나를 빤히 바라보다 말했다. 총각, 힘든 일 많았죠? 그 질문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많았죠. 근데 요즘은 뭐가 힘든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국물을 떠먹었다. 식사가 끝나고 그녀는 손수 커피를 타줬다. 두 손으로 머그잔을 건네며 말했다. 남자한테 커피 타주는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나는 말없이 잔을 받았다. 그리고 다시 묻지도 않았는데 입이 열렸다. 전에 사업했어요. 동대문에서 도매로. 한때는 좀 잘 나갔죠. 그래요? 예. 근데 어리석었죠. 가짜에 손대고 결국 다 잃었어요. 저 자식도. 그녀는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동정도 아니고 판단도 아니었다. 이젠 그냥 살아있는 게 신기해요. 눈 뜨고 하루를 버티는 게 목표. 나는 웃었다. 씁쓸하고 한심하고 스스로가 우스웠다. 참, 나는 바보죠. 남자답게 산답시고 다 버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누구나 실수해요. 그게 인생이죠. 순간 목이 맸다. 이 짧은 말 한마디에 이렇게 뭉클해질 줄이야.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그녀가 말했다. 현철 씨, 네.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다. 배불리 먹은 얼굴 보니까 저도 괜히 기분 좋아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웃으며 잠들었다. 혼자 자는 이불 속이 덜 추웠다. 그날 이후 우린 자주 밥을 함께 먹었다. 딱히 약속을 정한 건 아니었다. 그저 그녀가 밥은 먹었어요? 라고 물으면 나는 아직이요라고 대답하는 게 일상이 된 것이다. 처음엔 내가 민망해했지만 점점 당연해졌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움 같은 건 없어 보였다. 늘 태연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밥을 주는 게 당연한 사람처럼.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찌개 대신 이번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잔치국수가 식탁 위에 올라와 있었다. 식탁이 낮아 허리를 잔뜩 숙인 채 국수를 먹고 있자니 은근히 어색했다. 그녀는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앉아 있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피부는 맑았고 눈가는 유난히 부드러워 보였다. 국수를 후루룩 들이마시던 내 시선은 자꾸 그녀의 팔과 목선, 그리고 가슴 쪽으로 향했다. 고개를 푹 숙였지만 이미 늦었다. 내가 미쳤나? 속으로 몇 번이고 나를 욕했다. 그녀는 내 시선을 눈치챘을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한 걸까? 국수 한 젓가락을 말없이 집어들며 웃었다. 혹시 맛없어요? 나는 화들짝 놀라 대답했다. 아니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원래 좀 천천히 먹는 편이라서. 그녀는 나를 가만히 보며 웃었다.
덩치만 컸지. 국수 먹는 건 영 어설프네요. 하하, 제가 좀 그렇습니다. 부끄러워 어깨를 움츠리는데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 남편도 처음엔 국수 못 먹었어요. 입이 짧았거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아저씨는 좀 어떠세요? 그녀는 순간 표정을 감췄다. 고개를 숙이고 젓가락으로 국물 안에 파 조각을 괜히 휘저었다. 요즘은 많이 힘들어하죠. 하루하루가 버거운가 봐요. 병원도 자주 못 가요. 생활비 때문에 저녁엔 노래방 청소 나가야 하거든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덧붙였다. 그래도 살아줘서 고마워요. 숨만 붙어 있어도 위안이 되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꽂혔다. 그녀는 지쳐 있었고 무너져 있었고 그럼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를 지탱하는 건 책임감이었고 그 책임감은 내가 잃어버렸던 것과 똑같은 무게였다. 식사가 끝난 뒤 그녀가 커피를 타주며 나를 바라봤다. 현철 씨, 아까 밥 먹으면서 자꾸 내 어깨 봤죠? 네. 그게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괜찮아요. 그녀는 싱긋 웃었다. 오랜만이라 좋아서요. 오랜만이라니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게요. 요즘은 그냥 늙은 여자, 병든 남편 있는 여자일 뿐이거든요. 근데 현철 씨는 그런 눈으로 안 보더라고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아픈 남편 옆에만 있다 보면 내가 여자인 건 잊게 돼요. 근데 오늘은 좀 생각났어요. 나도 한때 누군가에게 예뻐 보였던 여자였다는 걸. 그 말에 나는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녀가 예뻐 보였다. 진짜로. 그건 얼굴이나 몸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말투, 표정, 그리고 그 쓸쓸함 때문이었다.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나는 뒤를 돌아봤다. 그녀는 현관 앞에서 나를 배웅하고 있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흔들리고 얇은 원피스 자락이 살짝 날렸다. 그 모습은 이상할 정도로 기억에 오래 남았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사람 위험한데 내가 흔들리고 있었다. 점점 더 그녀를 향해서 며칠 동안 그녀를 보지 못했다. 그게 이상했다. 평소 같았으면 마당에서라도 마주쳤을 텐데 이번엔 창밖을 내다봐도 조용했다. 무슨 일 있나 싶던 찰나 아래층에서 119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순간적으로 창문을 열어 내려다봤다. 그리고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던 박씨 아저씨가 들것에 실려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 옆에서 그녀는 울고 있었다. 말없이 다만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그 모습이 어쩐지 너무 아팠다. 그날 밤 난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다. 쓸쓸한 옥탑방 안, 땀이 찬 이마를 닦으며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계단 아래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현철 씨 있어요? 그녀였다. 손엔 편의점 봉지와 맥주캔 2개. 그리고 희미한 웃음. 눈가는 여전히 붉었다. 나는 재빨리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혼자 있고 싶지 않아서요. 나는 말없이 옥탑방으로 그녀를 들였다. 우리는 평상에 나란히 앉아 맥주를 마셨다. 말없이 그냥 바람 소리만 들으면서. 그러다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아저씨가 또 뇌경색이 왔대요. 이번엔 좀 심해서 일어나시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대요. 나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그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너무 걱정 마세요. 회복될 수도 있잖아요. 그녀는 피식 웃었다. 위로하려는 말인 거 알아요. 고마워요. 그러더니 맥주 한 모금을 들이켰다. 목선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꿀꺽 소리가 이상하게도 묘하게 들렸다. 근데 있죠? 그녀는 맥주캔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다. 나 요즘 자꾸 총각 생각나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혼자 누워 있으면
자꾸 생각나요. 내가 이제 여자로서도 끝난 사람인데 왜 이럴까 싶기도 하고. 나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녀는 지금 진심이었다. 애써 무겁지 않게 말하려고 했지만 그 속엔 분명 쌓인 외로움과 갈망이 있었다. 그럼에도 당신이 좋아요. 옆에 있으니까 편하고 안심되고. 나는 침을 삼켰다.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다. 이 말은 어쩌면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건넨 고백이었다. 혹시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주머니가 아니라 그냥 옥순 씨로 불러도 돼요? 그녀는 놀란 듯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좋아요. 나는 살짝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도 내 쪽을 보고 있었다. 둘 사이의 거리가 불과 몇 뼘. 숨소리가 섞이는 거리. 그녀의 손등 위로 조심스레 내 손을 얹었다. 그녀는 움찔했지만 물러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좋네요.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리고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냥 세입자와 집주인이 아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달라졌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이전과는 분명히 달랐다. 아침에 마당에서 마주쳤을 때 그녀는 살짝 웃으며 내게 인사를 건넸다. 현철 씨, 잘 잤어요? 그녀는 여전히 총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그 사소한 호칭의 변화가 어쩐지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네, 덕분에요.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며칠 후 나는 그녀의 부탁을 받았다. 우리 집 세탁기 좀 봐줄 수 있어요? 고장난 게 아니라 연결 호스가 빠졌다고 했다. 나는 공구를 들고 그녀의 집으로 내려갔다. 좁은 세탁실에 함께 들어간 우리는 의도치 않게 몸이 스칠 만큼 가까운 거리에 서게 되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고무 호스를 연결했다. 조이는 동안 그녀의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았다. 땀이 송글송글 맺히던 순간 그녀가 나직하게 물었다. 저기 어제 이후로 불편하진 않았어요? 나는 드라이버를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힌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날 밤 당신 어깨에 기대고 나니까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옥순 씨, 그녀가 눈을 들었다. 저도 그랬어요. 당신이 내 옆에 있다는 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순간 정적이 흘렀다. 나는 내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려 그녀의 뺨에 닿을까 말까 한 거리에서 멈췄다. 그녀는 물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눈을 감았다. 나는 마침내 그녀의 뺨을 감싸 안았다. 살짝 떨리는 온기, 그리고 입술이 닿았다. 짧고 조심스러운 키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분명히 확인했다. 그날 밤 옥수는 다시 옥탑방으로 올라왔다. 오늘은 그냥 같이 있고 싶어요. 그녀는 조용히 이불 옆에 누웠고 우리는 서로 등을 맞대고 누웠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온기가 등을 타고 전달됐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있다가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현철 씨는 내가 여자로 보이나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도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은 지금까지 내가 본 여자 중에 가장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이불 속에서 살며시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그리고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안았다. 그녀도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덜어주었다.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섰고 계산보다는 위로가 먼저였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여자는 내가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어줄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옥탑방에서 혼자 밤을 보내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그녀의 1층으로 내려가 살게 되었다. 누구의 입에서 먼저 나온 말도 없었지만 그저 당연하다는 듯
나의 자리도 그녀의 공간에 생겼다. 거실 구석에 내 슬리퍼가 놓였고 옷장 한쪽에 내 셔츠가 걸리기 시작했다. 주방에서 그릇을 닦고 있으면 그녀가 나란히 설거지를 닦았다. 어느 날은 그녀가 내 옷에 다리미질을 해주고 있었고 또 어떤 날은 내가 그녀의 노래방 유니폼을 빨래통에서 꺼내 널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말없이 함께라는 감각을 배워갔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은 그리 너그럽지 않았다.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건 우리가 나란히 시장에 다녀온 날부터였다. 동네 마트에서 달걀 2판, 고기 1근, 야채 몇 가지를 담아 계산하고 나오는 우리를 노점에 앉은 아주머니들이 힐끔힐끔 쳐다봤다. 그리고 다음 날 슈퍼 아줌마가 뜬금없이 물었다. 아유, 요즘 아주머니랑 같이 잘 지내시나 봐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그녀의 말투엔 분명 의미심장한 농담이 묻어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 중에 나는 조심스럽게 그 얘기를 꺼냈다. 옥순 씨, 요즘 동네에서 수군대는 거 들었어요? 그녀는 젓가락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쓴웃음을 지었다. 뻔하죠.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남자를 들이냐. 뭐 그런 얘기겠죠.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녀는 말없이 찌개를 떠먹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조금은 상처네요.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걸 보며 나는 처음으로 책임감 같은 걸 느꼈다. 내가 괜히 불편하게 만든 건 아니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런 거면 진작에 말했겠죠. 그냥 이 동네가 좀 시끄러운 거예요. 그녀는 이내 웃었다. 하지만 나는 그 웃음이 마음의 방어막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옆에 누운 그녀가 말했다. 현철 씨, 응. 혹시 나랑 이렇게 지내는 거 후회해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눈동자가 작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니요, 단 한 번도. 정말 응. 난 오히려 이렇게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랜만에 내가 사람 같아서. 그녀는 내 팔을 감싸 안으며 말했다. 나도 그래요. 나도 참 오랜만에 사람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우리는 서로의 망가진 조각을 붙잡고 조금씩 회복 중이었다. 날씨가 흐렸다. 장마가 막 시작된 터라 습기 찬 공기가 집안 가득 찼다. 밖은 흐리고 눅눅했고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거실 창문을 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어느새 옥순의 집에서 사는 날들이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다. 하루 두 끼를 함께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빨래도 함께 개고. 그런데 이상했다. 행복한데 불편했다. 편한데 마음 한구석이 늘 무거웠다. 그날도 옥수는 일찍 노래방 청소를 나섰다. 늦게 들어오지 마세요. 그녀는 현관에서 운동화를 끈으로 묶으며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나는 거실 바닥에 덜썩 주저앉았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집의 전기세도 식비도 생활비도 모두 옥순이 감당하고 있다. 나는 그냥 함께 밥 먹고 가끔 설거지나 하는 정도다. 남자란 이름으로 참 한심했다. 내가 왜 이 모양이지? 그래,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죄인처럼 살아온 주제에 무슨 동거야. 그 순간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형, 요즘 시간 되면 같이 일해요. 시멘트 쌓는 석축 공사인데 힘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지방에 사는 후배였다. 공사 현장을 소개해준다는 말에 나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나 일해볼게. 당장이라도 가고 싶다. 며칠 뒤 나는 옥순에게 말했다. 옥순 씨, 나 일하러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갑자기요? 응. 지방에서 공사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리 하나 비었다고 해서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얼굴을 바라봤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나 그냥 이렇게 있으면 좀 비참하더라고요. 남자로서도 그렇고 사람이란 게 아무것도 안 하면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잘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현철 씨가 뭔가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약간 섭섭하려다 곧 이해가 됐다. 그녀는 내게 바라는 게 아니었다. 그저 함께 살아가길 원했을 뿐. 짐이 되길 바란 적은 없었다. 출근 첫날 해가 뜨기도 전 나는 기차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갔다. 공사 현장은 먼지투성이었고 사람들은 거칠고 직설적이었다. 형님, 저쪽 돌 좀 더 밀어봐요. 야야, 거기 삽질 그따위로 하면 돌 깨져. 온종일 땀을 쏟고 나서야 퇴근할 수 있었다. 허리는 쑤셨고 손바닥엔 물집이 잡혔다. 하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나쁘지 않았다. 그래, 그래야 사람이지. 내가 누굴 만나든 적어도 내 발로 땅을 딛고 있어야지. 그날 밤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잘 도착했어요? 응, 일은 좀 빡세지만 할만해요. 밥은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아이고, 애처럼 굴지 말고 저녁은 제대로 먹어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나 진짜 당신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말했다. 현철 씨, 당신은 이미 내게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온몸에 피로를 녹여주는 것 같았다. 누군가는 말한다. 이건 그저 외로운 두 남녀가 잠시 기대었던 바람 같은 만남이라고. 맞다. 바람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바람도 방향을 바꾸면 삶의 숨통이 된다. 나와 그녀는 지금도 함께 밥을 짓고 웃고 늙어간다. 사랑은 꼭 멋지고 위대한 게 아니라 가만히 옆에 남아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결국 그렇게 사랑을 다시 믿게 되었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